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국민순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2경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패널이 점유율 50%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초고화질 수요가 높아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OLED 패널 사용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유기체처럼 자동차의 상태를 보존하는 나노 코팅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파손된 부분을 치유하는 시대가 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국민순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2경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이 10년 만에 떨어지면서 가계와 가구당 평균 자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한 해 전보다 2.2% 늘어난 2경 38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경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순자산은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특허 같은 지식재산까지 모두 합친 것으로 국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다만 1년 새 증가폭은 역대 최저 수준인 2%대에 그치며 재작년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는 거래 없이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변하는 명목 보유 손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보유하던 집값 등이 크게 떨어진 영향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의미하는 건설 자산과 토지 자산 가격 상승률이 큰 폭 감소하면서 명목 보유 손익이 전년 1,357조 5천억 원 이익에서 지난해 74조 3천억 원 손실 전환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도 타격이 컸습니다.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지난해 말 순자산은 1경 1,2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한 가구당 평균 자산도 5억 2,071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 줄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가 1,8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빚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니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좀 상당히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DSR을 오히려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런 가운데 최근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반등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OLED 제품이 점차 대중화되며 IT 기기용 OLED 패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OLED 패널이 지속적인 비용 절감에 힘입어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패널 점유율은 2020년 30%에서 지난해 42%로 급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에 액정 표시 장치인 LCD 패널의 가격 변동이 심해지자
이를 대신해 수익성이 높은 OLED 패널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쓰이는 5.5인치 LCD FHD 패널 평균 가격은 7.3달러로 지난달보다 1.4%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와 TV에 사용되는 LCD 가격도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OLED 패널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초고화질 수요 확대에 빅테크 기업들이 점차 보급형 모델에도 OLED 패널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OLED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고 중국의 비전옥스도 핵심 부품인 파인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신기술로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는 2026년까지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생산을 위해 4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달부터 아이폰 15용 OLED 패널 생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적 악화에도 고부가 가치인 모바일 제품 출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홍콩 부동산 부실 등 부동산 PF에 빨간불이 켜지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원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익스포저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 PF, 해외 대체 투자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증권사 CRO 및 IB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홍콩 골든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빌딩에 빌려준 대금 약 2,800억 원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회의 주재를 맡은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은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약화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채권 상각 등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정 손실로 분류한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PF 대출에 대해서는 외부 매각이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해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금감원의 모니터링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등 증권사의 특이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충당금 설정, 부동산 익스포저 평가의 적정성을 지속해 점검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선 별도 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점검하고 CEO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골목 규제 뽀개기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카페나 식당 등에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벽에 대고 주문하는 기분을 느끼며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키오스크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처럼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에 나선 겁니다. 오늘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 국민판정단을 만났습니다. 현장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가 논평하고 국민판정단이 평가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규제가 검토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6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비용이 부담이라는 소상공인 의견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태블릿 등 키오스크 종류가 많은 만큼 종류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업 발전 속도가 법 제정 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늦은 법 제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랑 다 협의를 해서 관련 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뽀개기는 규제가 정말 의미 있게 뽀개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친 후 관계 부처에 전달해 개선 작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처럼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 현실로 등장했습니다.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차 상태를 보존하는 나노코팅 기술인데요. 현대차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실현의 근간이 될 놀라운 나노 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성낙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특수 소재가 코팅된 필름에 상처를 냅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상처가 아뭅니다. 현대차 기아가 개최한 나노테크데이 2023 현장. 현대차 기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나노 기술은 나노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배열을 제어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동차의 상태를 보존하는 나노 코팅 기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센서 없이 압력만으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파악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손상 부위를 스스로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치유하는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 기술이 눈에 띕니다. 셀프 힐링 소재가 코팅된 부품에 상처가 나면 분열된 고분자가 화학적 반응에 의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활용한 겁니다. 손상을 입은 곳을 우리 피부가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처럼 이 무생물인 이 고분자 코팅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 렌즈와 라이다 센서 표면 등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차량의 도장면과 외장 그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기아는 첨단 소재의 방점을 찍고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SDV,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 원천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는 빠르고 거대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관련 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한계는 곧 기술의 한계로 이어지고 소재의 가능성은 곧 기술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소재 단계에서부터 기술력을 고도화해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 이렇게 하면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고 최적의 소재가 다양한 기술과 결합했을 때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 기아는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과 친환경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네, 세계적인 전동화 전환 흐름 속에서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죠. 1회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또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혁신 기술이 적용됐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 한편에서는 결국 운전하는 맛을 느끼려는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스포츠카 못지않은 고성능 전기차 개발도 한창입니다. 산업일보 박세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고성능 N브랜드 최초로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갑자기 이런 고성능 모델을 들고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자동차는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고성능 전기차인 아이오닉 5N을 선보이면서 운전이 재미있는 차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 회장은 영국에서 개최된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 5N을 세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이 차를 타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운전해봤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봐야 재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옆에 타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 전기차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 퍼포먼스를 조금 더 강화한 것이라면서 스포츠 버전을 만들었고 레이싱카 엔진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서 운전을 재밌게 한 차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 아이오닉5에는 현대차의 전동화 기술이 집약된 첫 고성능 전기차인데요. 웬만한 스포츠카를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갖춘 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650마력, 최고 시속이 260km에 달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초로 슈퍼카 포르쉐 타이칸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아이오닉5N을 통해서 고성능 전기차 전용 기술을 대거 선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회생 제동을 활용해서 날렵한 코너링에 도움을 주는 N페달 모드, 또 전후륜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최적화해서 배분하면서 원활한 드리프트 주행을 가능케 하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코너링 특화 사양이 탑재가 됐고요. 내연기관 모터스포츠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가상 변속 시스템 애니시프트, 또 가상 사운드 시스템 N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고성능 전기차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운전하는 맛을 느끼려는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현대차의 N처럼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고성능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벤츠가 AMG, BMW가 M, 아우디가 RS로 고성능 부문을 갖추고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지난해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AMG EQS 53 포매틱을 선보였고 올해 AMG EQE 53 포매틱을 출시했습니다. 드라이브 시스템과 서스펜션, 브레이크, 사운드와 관련해서 고성능 전용 솔루션이 적용이 됐고요. BMW의 M 부문도 전기차 브랜드 i와 결합한 i7 M70 X드라이브 모델을 출시를 했고 아우디는 RS e-tron GT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모터스포츠에 기반해서 쌓아온 기술력이 양산차에 적용이 되는 만큼 전기차 전환 시대를 맞아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꾸준히 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성능 전기차가 스포츠카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작동 방식이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연기관은 작동 방식이 엔진을 연소시켜서 RPM을 올려서 토크를 발생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즉 제로백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모터의 회전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제로백 수치가 앞설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소 특성도 그렇고 에너지 전달 특성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제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우리는 고성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차체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이 주행 시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완성차 업계에서는 주행의 재미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서 운동 성능을 높인 전기차를 선보이고 또 고성능을 앞세워서 전기차 브랜드 이미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고성능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오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기업 공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처럼 대외적으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하며 상장 예비 심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IPO를 앞둔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오늘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회사채 수요 예측은 이전 회사채 차원에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상장 예비 심사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위한 SK 에코플랜트의 적극적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장에 대한 사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핵심 변수는 기업 가치입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신사업을 중심으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을 8,500억 원까지 끌어올려 기업 가치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SK에코플랜트가 기업 가치로 내세우는 건 친환경 사업 중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과 그린 수소 밸류체인입니다. 최근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해 그동안 M&A로 편입한 친환경 자회사들 중 업종 이동이란 자회사들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업체인 대원그린 에너지를 비롯해 그린 환경기술, 이메디원, DDS, 세안환경, 도시환경, JA그린 자회사 7곳을 합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엔 캐나다 월드에너지 GH2가 추진 중인 우리 돈 약 6조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기업들과도 손을 맞잡고 친환경 회사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기업 수요 예측이 흥행할 경우 회사채를 2천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디지털 뱅킹 확산 이후 시중 은행들도 다양한 변화에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 중인데요. 최근엔 팝업 스토어와 이색 상품까지 내놓으며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과 거리 좁히기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수동 한복판에 국제공항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하나은행이 지난 7일 문을 연 팝업 스토어. 공항 컨셉에 맞춘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출국장까지 실제 여행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선 18개국 통화 환전 서비스와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 다채롭다는 점에서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포토존부터 나만의 캐리어 파우치 만들기까지 이색적인 체험이 가능합니다.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요즘 MZ 놀이터라고도 불리우잖아요. 딱딱하고 어려운 금융이 아니라 놀이로 즐기면서 트래블로그의 혜택이 오감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카페처럼 LP판이 진열돼 있는 이곳 역시 합정동에 위치한 한 은행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우리은행은 200장의 LP와 합정 로컬 아티스트의 아트북으로 감성적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폴라로이드 포토 체험과 여행 성향 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같은 은행들의 탈바꿈은 아무래도 MZ세대를 겨냥한 것. 향후 금융시장은 젊은 층을 잘 이해하는 은행이 경쟁력을 갖출 거란 전망에 이색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적금 상품에서도 그 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아이돌 팬덤 문화를, 우리은행은 e스포츠 팬심을 공략한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MZ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은행권의 다채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부영그룹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몸담으며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어제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현금 3억 원과 6.25 전쟁 1129일 도서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선 부영주택이 3억 원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사재로 설립한 우정문고에서 도서 53,300부를 기부했습니다. 이희범 회장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제복의 영웅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만납니다. 북핵 대응 방안과 아시아태평양 신질서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T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무 전 대표와 남중수 전 사장의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5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곳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G 생활건강이 화장품 가맹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더페이스샵 등 406개의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 계약에서 물품 공급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무더위의 볕도 강합니다. 한낮에는 전국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 공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춘천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8도, 울진은 26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